안녕하세요. 지난번에 이어서 게임 서버 개발자가 알아야 할 TCP/IP 윈도우즈 소켓 프로그래밍. 이번에 지금 제가 3장하고 4장 내용을 업데이트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에 알려드린 그 주소로 혹은 제가 이 영상의 밑에 이 글이 있는 주소를 또 링크를 넣어도 되니까 그걸 통해서 가시면 되고요. 3, 4장의 내용은 사실 1, 2장에 했던 내용을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1, 2장을 잘 보고 잘 이해하셨다면 3, 4장은 그냥 한번 쑥 읽고 지나가는 정도로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다만 여기도 주요, 중요한, 그리고 기초적인 소켓 프로그램에 할 때 사용하는 API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 API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조금 100% 기억은 아니라도 대략적으로 이런 함수가 있고 이 함수가 이런 기능을 한다 정도, 뭐 API 사용법까지 확실하게 기억하지 않아도 되겠지만 API 이름이나 그 API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거 정도는 좀 기억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걸 기억해 놓으시면 소켓 프로그래밍 할 때 훨씬 더 좀 편한 마음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3장 앞에 1, 2장에서 나왔던 건데 이제 3장에서는 그 2장에서 사용했던 소켓 API의 함수나 혹은 구조체를 좀 더 자세히 설명하는 거고, 그래서 이제 뭐 3장의 주 제목은 소켓 주소 구조체 다루기로 되어 있죠. 그래서 소켓 주소를 어떻게 어떤 API를 써서 다루는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이너리로 된 주소를 문자열로 바꾸는 거 혹은 문자열로 바이너리로 바꾸기도 하고, 보통 요거를 가장 많이 쓰는데 어떤 경우냐면 이제 서버가 클라이언트가 접속이 됐습니다. 그럼 접속됐을 때 이 클라이언트가 어떤 이 클라이언트 주소를, 그러니까 네트워크 주소를 알고 싶을 때가 있거든요. 보면 그때 이제 이런 함수들을 사용해서 그 주소를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보면 예. 그래서 소켓 API의 주소 구조체, 소켓 주소 구조체는 이렇게 됐고, 이제 IPv4하고 IPv6 둘 다 지금 사용하고 있고요. 근데 아직은 IPv4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이게 옛날부터 계속 쓰는 거라서 사실 빨리 한 10년도 이전부터 사실 IPv6로 넘어가야 된다고 이야기는 오는데, 여전히 내가 오래된 코드가 IPv4로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아직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보면 이렇게. 그래서 여기에서는 API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소켓 주소 API에 주소를 넣을 때는 우리가 또 문자에 뭐 192.168.01 이런 것들을 소켓 이 구조체를 값에 만들어 넣어야 되거든요. 보면 예. 그래서 그때 이런 거 쓰고, 혹은 아까 이야기했듯이 접속된 클라이언트의 주소를 우리가 문자열로 바꾸고 싶을 때는 또 그게 또 다른 API를 사용해서 문자열로 바꾸게 됩니다. 하여튼 그 사용법에 대해서 이렇게 잘 설명해주고 있으니까 순서대로 이렇게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설명이 꽤 잘 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런 건 되게 유용하죠. 보면 아까 방금도 제가 이야기했지만 우리 주소 체계가 IPv4하고 IPv6가 있는데, 대체적으로 IPv4를 아직도 많이 쓰고 있는데, 그리고 IPv6를 써야 되는 경우도 있죠. 대학교는 또 아이폰 같은 경우는 둘 다 무조건 지원해 줘야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게 하나의 함수를 통해서 이 두 개의 주소를 사용할 수 있게 이런 함수도 소개해 주고 있으니까 이런 것들은 잘 봐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바이트 정의라는 게 중요한데, 이게 뭐냐면 우리가 컴퓨터 시스템에서 보면 이 바이트 정렬을 빅엔디안, 리틀엔디안 두 가지로 나누고 있거든요. 보면 보통 우리가 네트워크에서의 이 바이트 정렬은 빅엔디안입니다. 빅엔디안이 기본이고요. 예. 네트워크에서 다룰 때는 근데 대체적으로 아마 특히 윈도우스 프로그램을 하신다면 사실 이거는 리틀엔디안, 빅엔디안이 크게 중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머신에서도 봤을 때는 빅엔디안을 사용하냐, 리틀 엔디안을 사용하냐, 이거의 핵심은 우리가 CPU를 뭘 쓰냐에 달려 있는 거거든요, 보면. 근데 보통 뭐 윈도우스는 대부분 사실 인텔 계열 X86 많이 쓰고 있죠, 보면. 그리고 사실 리눅스도 PC 기준이라면 대부분 X64, X86이 인텔 계열 쪽 우리 CPU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보면. 그래서 이쪽은 다 리틀 엔디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요것들이 이제 리틀 엔디안, 빅 엔디안이 크게 이제 좀 이게 조심해서 다뤄야 될 때가, 만약에 이게 모바일 기계, 스마트폰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은 ARM CPU를 쓰는데 많죠. 대부분 ARM CPU 쓰죠. 예. ARM CPU는 제가 알기로는 빅 엔디안인가 그런 걸 알고 있어요. 보면
그래서 만약에 클라이언트가 ARM CPU, 즉 모바일 기계에서 동작하고 서버는 윈도우 PC에서 돌아간 다음에 실행하는 경우 이 두 개가 통신을 하면 서로 바이트 정렬 체계가 서로 다릅니다 보면. 그러니까 클라이언트는 아마 빅 엔디안으로 돌 거고 서버는 리틀 엔디안으로 돌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한쪽으로 맞춰줘야 됩니다. 대부분 이런 경우는 클라이언트가 서버 쪽으로 맞춰줍니다. 그러니까 서버가 접속된 클라이언트가 뭔지에 따라서 정렬을 해주기보다는 대부분 서버는 딱 정해져 있죠. 서버는 머신 하나만 돌릴 하나의 머신을 쓰니까. 그리고 또 서버가 클라이언트보다 하는 일이 많죠. 여러 클라이언트를 접속을 처리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 바이트 정렬을 바꾸고 리틀 엔디안에서 빅 엔디안으로 바꿨다든가 빅 엔디안에서 리틀 엔디안을 바꾸는 거 이건 서버 쪽에서 주로 하진 않고 대부분 다 클라이언트에서 서버가 뭐 쓰냐에 따라서 이제 바꿔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아까 제가 이제 그 CPU를 어떤 거 쓰냐에 따라서 리틀 엔디안을 쓸 건지, 빅 엔디안을 쓰는 건지 정해진다고 했는데, 근데 또 요 CPU가 별개로, 단넷이나 자바 같은 거 쓰면 또 달라집니다. 단넷이나 자바 같은 거는 가상머신 기반에서 동작하는 이 프로그램 언어거든요, 보면. 지금 제가 방금 가상머신이라고 했죠. 예, 머신. 예, 그래서, 이 자바나 단에서 어떤 CPU에서 이 자바 프로그램 돌아가는 거 상관없이 얘들은 가상머신 기반에서 돌아가기 때문에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넷으로 돌아가는 프로그램은 모두 다 리틀 엔디안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특별하게 바꾸지 않는 이상은. 그리고 자바는 제가 알기로는 빅 엔디안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면. 예, 그래서 이런 경우는 만약에 서버도 단넷으로 만들었고 클라이언트도 단넷으로 만들었으면 이 둘 다 동일한 리틀 엔디안을 쓰기 때문에 뭐 빅 엔디안이나 리틀 엔디안 구분할 필요가 없습니다 보면. 예. 이거 가장 대표적인 게 있는 거죠. 만약에 아까 제가 스마트폰은 ARM이라서 아마 이제 빅 엔디안 쓸 거라고 이야기했는데, 근데 우리가 유니티를 만들면 유니티는 단넷 기반을 사용하고 있죠 보면, 스크립트 언어로 보면. 그래서 유니티로 만든 프로그램은 리틀 엔디안으로 동작합니다. 그러니까 유니티로 만든 거는 만약에 바이트 정리를 하면 이게 리틀 엔디안으로 돼버리거든요 보면. 그래서 클라이언트가 유니티로 만들었고 서버도 단넷으로 만들었으면 뭐 빅 엔디안 리틀 엔디안 크게 볼 필요 없고요. 혹은 뭐 예전에 클라이언트는 유니티로 만들었고 서버가 X86, X64죠. 인텔 계열 CPU를 오고 있으면 이것도 리틀 엔디안으로 오기 때문에 빅 엔디안, 리틀 엔디안 서로 구분할 필요 없습니다. 다만 아까 얘기했듯이 만약에 클라이언트가 그냥 ARM 쪽 계열이고 혹은 자바로 만들고 그래서 이거는 빅 엔디안이기 때문에 서버가 만약에 C샵으로 만들으셨으면 이건 리틀 엔디안이죠. 그래서 서로 바이트 정렬이 다르죠. 이거는 한쪽으로 맞춰줘야 됩니다. 맞춰줄 때는 클라이언트가 서버 쪽에서 쓰는 바이트 정렬로 맞춰주면 대체로 큰 문제 없이 잘 동작합니다. 때로는 이제 이거 우리가 직접 정렬해야 될 때는 이런 함수들로 쓰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API에서 쓰는 소켓 관련 쪽에서 적용해 주는 거라서 이런 것도 쓰시면 되고요. 요거는 이제 바이트 정렬 10부터 23으로 할 때는 또 이렇게 쓴다. 이런 것도 좀 배워 놓으시면 좋겠죠. 10부터 23에서 새로 생긴 이런 함수들을 사용해서 C++ 프로그램을 하시면 또 조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요것도 이 코드 좋은 거죠 보면 아까 여기서 이제 그 클라이언트와 서버 간에 서로 바이트 정렬이 동일할 때는 상관없는데 많이 다를 때 한쪽은 리틀 엔디안 한쪽은 빅 엔디안 이거 쓸 때는 보내는 쪽 혹은 받는 쪽에서 그걸 정리를 서로 시켜줘야 되겠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서로 그런 경우에 어떻게 정리하는지 이제 소개해주는 코드니까 이것도 한번 잘 보시면 좋겠습니다. 요런 것들. 예. 그래서 요거는 바이트 정렬을 클라이언트 서버가 서로 다를 때 그걸 한쪽으로 맞출 때 어떻게 하는지를 설명해 주는 코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빅 엔디안 리틀 바꾸는 함수는 이 함수 또 잘 기억하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건 아까 앞에 잠깐 이야기했지만 이제 IP 주소 배열 뭐 여기 이제 클라이언트가 연결되면 이걸 어떤 문자열로 주소를 알아야 될 때가 있죠. 또 이런 함수를 사용해서 하고 있고요. 그리고 특히 옛날 책들은 아마 요 함수를 많이 쓰고 있을 거예요. 옛날에 만든 조금 옛날이라고 하면 한 6, 7년? 한 10년?
전에 이제 만들어진 네트워크 프로그램 책 보면 아마 이 함수를 많이 쓰고 있을 거고, 그래서 이 함수를 사용해서 아마 비주얼 스튜디오 빌드 아마 경고가 될 거예요. 아마 그거 쓰지 말라고. 그래서 요거를 쓰라고 놓을 거예요. 아마 대부분. 그래서 요즘은 이것들을 쓰셔야 됩니다. 보면 이거 또는 또 여기 또 설명 잘 되어 있으니까 이거 보시고 IPv 문자의 주소를 바이너리로 바꾸는 거. 바이너리 바꾼다는 거 아까 바이너리 구조체줘요. 이걸로 바꾼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혹은 이걸로 된 것들을 IP 문자를 바꿀 때는 또 이걸 사용하고 있고. 그래서 이 두 개, 특히 이거 특히 많이 사용할 만한 함수기 때문에 잘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10부터 23을 썼다면 또 이렇게 또 쓰면 더욱더 안전한 프로그램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예. 아까 얘기했듯이 아까 제가 잠깐 얘기했지만 요런 경우 제일 많이 쓰죠. 예. 클라이언트 접속이 있었을 때 이 클라이언트가 접속된 주소를 내가 알고 싶을 때 이 함수를 통해서 주소를 알아내고 있어요. 요 클래스 한번 잘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IP 주소를 우리가 네트워크 주소를 사용할 때 IP 주소보다는 DNS 주소를 사용이 제일 좋습니다. 예, DNS 주소를 사용하면 좋은 게 뭐냐면 우리가 어떤 머신이 어떻게 바뀌면서 IP 주소가 바뀌게 될 때 그런 경우 가끔 있거든요. 보면 근데 우리가 저서가 주소 DNS 주소 쓰고 있으면 사실 코드를 바꿀 필요 없습니다. DNS 주소는 거의 안 바뀌니까. 예, 그러니까 IP 주소가 바뀌었을 때 이 IP 주소와 그러니까 예전 IP 주소와 DNS 주소가 매핑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그냥 IP 주소만 바꿔 교체하면 DNS 주소로 접속하는 쪽은 그걸 바꾸지 않아도 접속이 가능하거든요. 보면 그래서 가능하면 DNS로 연결을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보면 그래서 DNS는 주소랑 요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보면 예. 그래서 또 요 코드도 한번 봐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밑에는 동일한 코드지만 이거는 10부불 23에서 적용해주는 기능을 사용해서 만든 코드입니다. 동일한 코드인데 이제 C++ 표준이 좀 달라졌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게임스페이스 DNS 활용 이것도 보시면 좋겠죠. 한번 요거는 지금 제가 에저 코드 별도로 제가 코드로 제공 안 해주고 있는데 한번 이거 한번 그대로 코드로 직접 실행도 한번 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그러니까 2장에서 보면 TCP 서버 클라이언트 코드가 있었는데 요번에 4장도 소개인데 2장과 4장에 있는 TCP 서버 클라이언트의 큰 차이는 서버가 다릅니다. 2장에 있던 서버는 한 번에 하나의 클라이언트만 접속을 받아들이고요. 4장에 있는 이 TCP 서버는 동시에 복수 개의 클라이언트 접속을 처리할 수 있는 서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다릅니다. 보면. 그래서 뭐 이 부분은 동작은 진짜 비슷비슷합니다. 보면. 근데 4장에 있는 서버는 스레드를 사용해서 동시에 복수의 클라이언트 접속을 받아들고요. 그래서 보면 메인 스레드는 메인 함수에서 시작하는 걸 메인 스레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메인 스레드에서 엑셉트만 하는 스레드를 별도로 하나 만들고요. 그리고 엑셉트 스레드에서는 새로운 연결이 발생할 때마다 개별의 하나씩 스레드를 할당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식으로 하면 만약에 클라이언트가 100개의 클라이언트가 접속한다면 스레드 100개가 만들어질 거고요. 요 스레드가 만약에 뭐 1000개가 되면 1000개 스레드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요 같은 구조는 동시 접속되는 클라이언트 수가 작은 경우는 괜찮은데 만약에 엄청 많을 때는 만약에 뭐 만 개가 된다, 만 개의 클라이언트가 동시 접속 가능하다면 그럼 스레드도 만 개를 만들어야 되겠죠. 그럼 너무 스레드가 너무 많이 만들어지면 이것 때문에 또 부하가 발생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스레드를 아무리 많이 만들어도 동시에 실행하는 스레드는 CPU 코어 수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보면 CPU 코어 수가 4개면 4개밖에 안 되고 5개면 5개밖에 안 되거든요. 보면 그래서 만약에 CPU 코어 수가 4개인데 스레드를 만 개를 만들었으면 이 만 개가 4개씩 분할돼 가지고 스레드 수가 지금 계속 발생해야 돼요. 예, 그럼 그것도 비용이 꽤 많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보면 그래서 좀 고성능 서버를 만드실 때는 사실 이 방식으로는 하지 않고요. 대부분 스레드를 너무 많이 만들게 되니까 대부분 이제 뭐 멀티플렉스 API를 쓴다든가 아마 다음에서 제가 또 톡에 드릴 겁니다. 혹은 비등기 네트워크 API를 사용해서 적은 스레드로 복수의 아주 많은 수의 동시 접속 클라이언트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일단 이 스레드를 사용하는 경우는
동시 접속자 수가 작을 때는 이것도 충분하게 괜찮습니다 보면. 예. 그리고 아까 방금 말했던 멀티플렉스 방식이나 멀티플렉스 API를 사용하거나 비동기 IO를 사용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좀 쉽게 구현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도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다시 아까 이제 이게 메인 스레드입니다. 이 if int 메인 이 함수에 있는 이 부분이 메인 스레드. 그래서 메인 스레드 하나고 이 스타트 TCP 서버에 스타트 가면 아마 이제 여기 스타트죠. 여기 보면 예, 스레드를 하나 만들고 있죠. 이게 std 스레드 해가지고 accept 스레드를 하고 있는 이게 accept 클라이언트 저게 이겁니다 보면. 그래서 이제 이건 워크 스레드 하나 만들어졌습니다. 얘는 메인 스레드가 아닙니다 보면. 그리고 이 워크 스레드는 어떤 걸 하냐면 accept 함수를 호출하고요. 이 함수가 호출되면 새로운 클라이언트 접속이 있기 전에는 이게 블락킹이 됩니다. 저기 이게 대기 상태에 들어가거든요. 클라이언트 같은 접속이 어떤 클라이언트 접속을 하면 여기서 깨어납니다. 익스단트에서 깨어나가지고 이제 서력 소켓을 만들고 그리고 이 접속된 클라이언트를 처리하기 위해서 별도의 스레드를 하나 또 만듭니다 보면 여기에 스레드 만들고 있죠. 그러니까 이 스레드에 넣고 있죠. 스레드 이 벡터 함수거든요. 그러니까 스레드를 가지고 있는 그게 위에 있을 거예요 아마. 예, 요거죠. 예, 벡터인데 스레드 객체를 가지고 있는 벡터. 그래서 앰플리스 백을 사용해서 새로 스레드를 하나 만들어서 이 함수를 호출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이 함수는 또 어떤 거냐면 이 함수는 하나의 클라이언트에 대해서만 처리를 계속하고 있거든요. 연결이 끊어질 때까지. 그래서 리시브를 통해서 어떤 클라이언트가 보는 데이터를 받아들이고 그 데이터가 받아들이면 다시 그대로 에코로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코 서버란 부분에서는 2장에서 만들었던 TCP 서버나 지금 4장에 있는 TCP 서버나 다 동일하고요. 동일한데 4장에 있는 TCP 서버는 동시에 복수의 클라이언트를 접속을 처리를 할 수 있고요. 복수의 처리를 하기 위해서 스레드를 사용해 가지고 엑스트 함수만 처리하는 스레드를 하나 만들고 워크 스레드인데 여기부터 다 워크 스레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새로운 연결이 발생하면 그 연결된 클라이언트마다 하나의 스레드를 할당해서 그 클라이언트를 처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 코드가 많이 길지 않으시니까 이렇게 여기서부터 순서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간단하죠. 이게 TCP 서버 클래스 생성하고 스타트 함수를 호출하고 스타트 함수를 호출하면 이 부분은 이제 소켓 초기화하는 부분이죠. 초기화해가지고 뭐 바인딩, 리슨하고 그 다음에 스레드를 하나 만들고 이 스레드는 엑스트 함수를 주로 호출하는 스레드죠. 하나가 만들어져서 이 엑스트 함수를 호출하다가 접속이 발생하면 그 새로운 소켓을 만드는 이후에 이렇게 또 하나의 그 접속된 클라이언트만을 위한 스레드를 새로 만들어서 그 클라이언트를 처리하고 이 함수를 호출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이 좀 연결이 끊어질 때까지 계속 이 함수가 실행되고 즉 스레드가 또 나오는 거죠. 연결이 끊어지면 예, 이 스레드는 이제 또 소멸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2장은 이제 이거 4장에 있는 클라이언트는 2장에 있는 클라이언트가 거의 동일하기 때문에 뭐 대충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보면. 예, 서브만 2장과 4장이 크게 달리고 예, 스레드를 사용했다는 거 요것만 또 잘 기억하시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이 코드가 길지 않기 때문에 이 코드는 꼭 이해하셔야 되고요. 보시다가 뭐 좀 잘 이해 안 가는 함수가 있으면 챗GPT나 AI한테 물어보시고 혹은 2장 코드를 제대로 이해했으면 여기는 크게 사실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없으실 거예요. 약간 스레드를 쓰면서 구조가 좀 바뀐 거 외에는 다 동일하기 때문에 예. 그래서 어렵지 않기 때문에 대처주의 여기 나오는 코드 대략적으로 한번 암기까지 좀 해보시면 좋으시겠다. 암기까지 하시면 아마 그림상으로 이 그림이 어떻게 코드가 동작이 되는지 아마 대략 머릿속에 떠오르실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앞으로 소켓 게임 서버 TCP 서버 프로그램 하실 때 큰 도움이 됩니다. 예. 그래서 뭐 사장은 주로 이 클라이언트고 요 밑에 있는 거는 사실 위에 거 동일한데 위에는 IPv4 주소 체계를 사용했다면 밑에 거는 IPv6를 사용해서 주소 체계만 달리 뿐 코드는 다 동일합니다 보면. 그래서 그냥 그 부분 말고는 요 밑에 거 있는 이거나 4장에 있는 코드는 뭐 이거나 위에 거나 다 거의 다 동일한 거라고 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동일한 코드인데 IPv6
4를 쓰냐 6를 쓰냐 그거의 차이뿐입니다. 네. 그래서 3장 이번에 추가된 3장 4장은 사실 내용이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보면 앞에 1, 2장을 했으면 3, 4장은 사실 금방 볼 수도 있고 3장은 2장에서 제가 1, 2장을 통해서 소개했던 소켓 API 함수를 좀 더 자세히 설명하는데 주로 주소 위주 혹은 바이트 정렬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고 4장은 2장과 동일하게 에코 서버를 만드는데 동시에 복수의 클라이언트 접속을 처리할 수 있는 서버이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서버에서 스레드를 사고 있다. 스레드를 사용하고 있다. 이것만 잘 기억하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것으로 3, 4장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